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셜록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카입니다. 어서오세요. 이번 주에도 두 분과 같이 합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 클라라와 태양으로 열띤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네. 어떠세요? 요즘에 좀 태양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태양이라기보다는 AI에 대한 약간 이런 환상이 생겨서. 아, 그래. 그때 제가 저번 주에 잠깐 녹음 끝나고 말씀드렸는데 와, 정말 간병을 할 수 있는 멋진 남자 AI가 나오면 전 정말 살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되면은 할머니들이 다 멋진 젊은 AI들이 맞아요. 옆에 끼고 다닐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맞아요. 두 분 어떠셨어요? 저는 뭔가 몸이 찌뿌둥하면 태양 밑에 좀 있어 볼까? 이런 생각 한 번씩 해봤어요. 비타민 D를 받으시죠. 약간 그런. 저도. 저는 약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조금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약간 노력하는 그런 제가 모습? 저 엘리님이랑 좀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서야 제가 비밀의 숲 시즌 1을 봤어요. 느리다. 그쵸? 이게 2017년도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거 이제 봤어. 근데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대부분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추악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정의감이 있는 근데 정의감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또 검은 물도 좀 들어있고 이게 인간이 절대 한 가지 면만 가질 수 없다라는 거를 제가 매번 느끼고 있는데 클라라와 태양을 보면서도 맞아요. 과연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좀 오랫동안 사실 고민하게 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좋은 책을 함께 이야기 나눠서 좋다 하는 감상을 가지고 돌아갔고요. 네. 오늘은 또 클라라와 태양처럼 빨간 포스터로 유명한 영화를 엘리님이 선정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영화죠? 콰이어트 플레이스. 지금 영화 제목이 너무 부끄러워서 대답 못하셨어요. 지금 얼굴이 빨갛게 이글이글 타오르고 계신데 네. 콰이어트 플레이스. 어떻게 이 콰이어트 플레이스를 언니들에게 소개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셨는지. 이제 우선은 이 영화가 제 인생 영화는 아니에요. 네, 인생 영화는 아니고 이제 사실 이제 저는 약간 장르 불문하고 모든 그 영화를 보면은 다 재밌고 감동이 있어가지고 막 그 여운이 항상 남고 막 생각하게 되고 그러기는 한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돌아서면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요. 제목도 기억이 나죠. 제목도 기억이 안 나. 뭐 제목은 그래 기억이 나지만 내용이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늘 인생 영화가 이제 갱신이 되면서도 지금 이렇게 딱 고르려고 하니까 뭘 골라야 될지 너무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TV에서 VOD 네, 영화 목록을 딱 펼쳐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영화 제일 첫 번째로 나왔던 순위 1위였던 콰이어트 플레이스 이제 2를 보면서 내가 1을 정말 재밌게 봤었지 이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저로서 너무 다행인 게 좀비물을 선택하시려고 하다가 저에 대한 배려를 좀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진짜 좀비물을 진짜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좀비물을 좀 하고 싶긴 했었는데 언니들이 싫어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진짜 좋아해요. 좀비물은 다 챙겨봤어요. 진짜요? 진짜 안 본 게 없을걸요 거의? 네, 진짜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런 콰이어트 플레이스 같은 두근두근 심장을 아주 쫄깃하게 만드는 영화 되게 좋아하고 재밌게 보는 편인데 어떠셨어요? 셜록님은 좀 힘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진짜요? 약한 편인데. 그죠? 사실 저는 스릴러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서스펜스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사실 이게 소재만 보면은 설정만 보면은 제가 되게 좋아해야 할 내용인 건 맞아요. 근데 일단 이 설정이 음성이 소거가 된 상태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처음 플레이하는 순간 답답해 무서워. 죽을 것 같아. 진짜. 죽을 것 같아. 이게 너무 계속되다가 중간에 이제 얘들이 소리를 내면은 사실 크리처가 다가와서 애들 죽이잖아요. 그런 설정이어서 이 둘이 부부가 춤을 추는데도 이어폰을 꺾고서 그 이어폰으로 음악이 나오는데 그때 처음으로 소리가 나오면서 답답했구나. 와 진짜 정말 이 고구마의 느낌. 근데 긴장감은 정말 확실했어요. 계속 가는데 저 사실 좀 제가 싫어하는 코드가 뭐냐면 저는 몸의 통증을 느끼는 걸 되게 싫어요. 그거에 대한 겁도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대한 끔찍함을 유발하는 장면이 한두 개가 있었고. 네, 뭔지 알아요. 아마 다 같은 장면을 생각할 거야. 네, 날카로운 것이 나오는. 맞아요. 그 부분. 그 못이 나오는 순간 예측을 했는데. 근데 너무 리얼하게 연출했지. 맞아요. 그래서 정말 긴장감은 확실했다. 미카님은 취향에 저는 이런 장르 진짜 좋아해가지고 네. 이걸 딱 선정해 주셨을 때 너무 좋았어요. 아. 되게 재밌게 본 영화였고 극장에서 저는 봤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나중에 이제 그 영화 설정이 소리를 내면 죽는다잖아요. 맞아요. 정말 사람들이 다 입을 틀어막고 그렇게 보더라고요. 본인의 목소리가 나가면 이거 막 팝콘도 막 뭐 터질 때 막 먹고 막 저도 그런 가운데서 봤기 때문에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근데 극장에서 봤으면 진짜 재밌었을 것 같아요. 진짜 재밌었어요. 이건 극장에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 그게 훨씬 좋았을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그 관람 평에 그런 거 남겨놨더라고요. 층간소음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보면 정말 해소가 될 것 같은. 맞아요. 스트레스 해소가 될 것 같은. 우리 위층 할머니도 보셔야 되는데. 네, 그런 얘기도 봤던 것 같고 저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근데 저는 잘 기억을 못해요. 인물도 잘 기억을 못하고 이름도 잘 기억을 못하는데 여기서 에밀리 블런트를 나는 왜 전에 못 봤지? 이 작품에서 진짜? 너무 인상적이어서 찾아봤는데 제가 그 전에 봤던 작품들에 꽤 많이 출연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야 나는 왜 이렇게 기억을 못하지? 근데 이 배우가 너무 연기를 잘해서 그쵸? 팔색조 완전. 워낙 연기를 잘해서 맞아. 변신을 잘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캐스팅은 어땠어요, 언니들? 저는 캐스팅 너무 괜찮았던 게 사실 이 영화 자체가 음향이 거의 제거된 채로 나오다 보니까 사실 연기자들이 연기를 못하면 사실 골로 가는 영화예요. 그래. 맞아. 근데 에밀리 블런트는 사실 워낙 연기를 잘하는 배우여서 알고서 봤지만 여기서 보니까 연기를 더 잘해 보이고 맞아. 사실은 그 남편 역의 존 크래신스키도 단역으로 출연을 많이 하는 배우라서 이렇게 길게 연기하는 거 사실 처음 봤어요. 근데 나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실 둘의 케미는 모르겠는데 그 부부와 아이들의 케미가 너무 좋았어요. 진짜. 아이와의 케미가 너무 애들이 좋았지. 연기가 너무 잘했어. 그리고 두 부부가 실제로 이 또래의 아이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 영화에 출연하는 그래서 더 감정이입이 잘 됐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외형적인 부분도 궁합이 이제 되게 저는 좋게 이제 느껴졌던 게 그 존 크리신스키가 체격이 되게 좋잖아요. 키도 크고 건장하고 막 어깨도 몸이 있고 진짜 좋던데요. 어떤 여자가 옆에 있어도 그냥 안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이 환경 자체가 완전히 그 원시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이제 그런 환경에서 어쨌든 가족을 지켜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 가족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굳이 뭐 남자일 필요는 물론 없긴 하지만 이제 어쨌든 남편으로서 이제 그런 건장한 체구를 가지고 있고 또 반면에 이제 또 와이프는 너무 우아하고 예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일단 외형적으로는 저는 너무 그 두 부부가 너무 이렇게 그냥 아름답게 이제 좀 느껴졌던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 그 노아 주프랑 밀리센트 시몬스. 네, 맞아요. 네, 그 노아 주프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귀여워가지고 그 겁에 질린 표정이나 막 그런 표정을 할 때마다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막 엄마 미소가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고 이 그 청각장애인 역할을 했던 근데 실제로 청각장애인이라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연기가 아니라 실제로 청각장애인을 섭외를 한 거죠. 캐스팅을 한 거죠. 맞아요. 또 그 밀리센트 시몬스 연기도 진짜 좋았던 것 같기는 해요. 그 사춘기 소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약간 이제 뾰루퉁하면서 심퉁난 그런 이제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진짜 되게 영리한 그런 눈빛을 뭐 세상을 딱 보잖아요.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 아빠가 너무 이렇게 좀 성 역할에 충실한 그런 외모를 가진 거에 비해서 어쨌든 아이들은 여자 딸은 또 이렇게 좀 모험심도 강하고 또 이렇게 좀 영리하고 아들은 약하고 겁쟁이고 소심하고 약간 요런 역할로 이제 해서 근데 가족들이 되게 완벽하게 캐스팅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존 크래신스키는 천재가 아닌가. 맞아요. 맞아.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연출을 너무 이게 세 번째 작품이라고 하던데 앞에 두 작품 망하고 이 작품이 이제 드디어 빛을 본 건데 본인이 연기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연출을 잘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하다. 저는 보니까 장면 하나하나 덜어낼 장면이 없고 진짜 압축해서 잘 만든 공간도 몇 군데 안 나와요. 사실 씬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긴장감 있게 연출할 수 있다고? 와 대단한데? 그러면서 봤고 실제로 비하인드 스토리를 찾아보니까
이 대본을 아내가 에밀리 블런트잖아요. 에밀리 블런트가 보고 이거 영화로 만들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영화화 하는데 힘을 실어줬는데 나중에 내가 출연하면 어떨까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존 크래시스키가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고. 그러니까 좋은 거지. 너무 좋은 거지. 너무 좋은 거지. 나름 어쨌든 유명한 배우, 잘 나가는 배우잖아요. 와이프가. 그래서 그렇게 캐스팅이 됐고 그러면서 일사천리로 제작이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해 전에 캡틴 마블이 개봉했을 때 저는 기억이 나요. 다들 왜 에밀리 블런트가 캡틴 마블로 캐스팅되지 않았느냐. 에밀리 블런트를 캐스팅해라 막 이러면서 막 다들 막 댓글 달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그 정도로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봤던 배우고 에밀리 블런트가 그리고 감독으로서의 존 크래시스키가 굉장히 각인이 되었던 영화가 콰이어트 플레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18년에 이 콰이어트 플레이스 1이 개봉을 했고 올해 2가 개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2를 보셨나요? 혹시? 저는 아직 안 봤어요. 네. 저만 봤네요. 1과 2 어떤 걸 더 좋은 점수를 매길 수 있을 것 좋은 같아요? 점수를 제가 이제 원은 이제 한참 전에 봤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원을 하게 되면서 원을 다시 봤는데 역시 원이 좋았어요. 역시 저는 원이 좋았어요. 2가 좋다는 이제 말들도 많이 있었고 실제로 2도 정말 재밌게 봤고 2는 이제 아무래도 그 이제 엄마 아빠 를 뛰어넘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 괴물들을 이제 뭔가 하여튼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뭔가 나아가는 약간 그런 이제 느낌인데 굉장히 이제 또 다른 또 어쨌든 집 바깥을 떠나가지고 이제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이 너무 좋아서 저는 원이 더 재밌었어요. 제가 전편만한 속편이 없다는 통설이기 때문에 맞아요. 2를 보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2 좋다는 사람들이 더 많죠. 맞아요. 2가 평이 훨씬 좋긴 하네요. 그래요? 한번 챙겨봐야겠다. 네, 그러면 저희는 2가 아닌 1으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콰이어트 플레이스 1 어떤 이야기, 어떤 줄거리로 전개가 되죠? 1분 버전과 15분 버전 1분 버전 부탁드려요. 1분 버전으로 가겠습니다. 네. 눈은 보이지 않지만 청력이 극도로 발달되고 단단한 외피를 가져 총도 소용없게 만드는 괴 생명체가 나타나 소리를 내는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해치우는 상황. 뉴욕도 폐쇄가 되고 생존만이 중요한 환경에서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하며 살아남은 한 가족이 청각장애를 지닌 딸을 위해 아빠가 만든 인공와우를 이용해 괴 생명체의 약점을 파악해 괴 생명체를 물리칠 실마리를 찾는다는 내용의 공포영화입니다. 1분 안 될 것 같은데? 30초? 25초. 25초.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소리를 내는 순간 공격받는다. 소리를 내는 순간 공격받는다. 이건 좀 물론 이제 이런 설정의 영화들이 그 전에도 나왔겠죠. 근데 이렇게 인상적으로 연출이 된 영화는 저는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소리를 내는 순간 공격받는다라는 설정. 이건 언니들 어떻게들 보셨어요? 전 진짜 숨막히는 공포? 진짜 숨막히는 공포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기 전 집에서 밑에 집이 엄청 예민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뭘 떨어뜨리기만 해도 그게 뭐 밤 12시가 됐거나 아침 9시가 됐거나 올라와서 나타나서 정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소리를 생명체가 내면. 나타나네. 네. 저는 거기에 완전 노이로제가 걸려서 아니 이렇게 사소한 거에도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정말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난 자살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극한의 공포를 설정을 진짜 잘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공포 영화가 사실은 소리 내면은 안 되는 거가 기는 하죠. 그것도 아까 그 좀비물을 좋아한다고 했지만 맞아요. 좀비도 소리 내면은 진짜 무조건 그냥 달려오지. 맞아요. 달려오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는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네. 소리를 절대로 내면 안 되고 실제로도 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보통은 어떤 상황에서 소리를 내면 안 된다라는 설정인데 영화가 근데 여기는 사는 모든 생활에서 모든 삶에서 소리를 내면 안 돼. 와 이런 설정 와 진짜 철롱님이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고구마 100개 그러니까 진짜. 생각해보면 공포스러운 상황이에요. 사실 저는 이 설정을 보면서 예전 저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중에 아나콘다라고 있어요. 알아요. 케빈 베이컨 제가 되게 좋아했던 배우인데 거기는 움직임을 포착하는 순간
아나콘다가 지하로 쫙 땅을 뚫고 가고 딱 잡아먹는 정말. 거예요. 어떻게 해? 어떻게 살아남아? 나중에 어떤 바위에 올라가서 근데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이제 합쳐서 어떤 계획을 짜서 이제 좀 같이 이걸 없애는데 한 마리인가 두 마리인가 아무튼 좀 한정적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되게 많이 나오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 그렇죠. 사방에 깔려 있어. 네.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것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소리를 못 낸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이게 사운드 활용이 안 되니까 답답한 건 답답한 건데 이게 긴장감 있는 연출을 내게 하기에는 너무 이 발상이 진짜. 너무 최고, 천재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집중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어느 순간에 소리가 나지 않을까? 소리를 내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초반부터 끔찍했던 게 이 부부에게는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아이가 셋이 있는데 셋째가 아직은 너무 아이인 애기. 거야. 그래서 이제 괴물을 피해서 어디론가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가족 일가족이 그런데 편의점에서 약이라던가 이것저것 좀 챙겨가는데 아이가 비행기였죠. 비행기 장난감 비행기를 그거를 이제 챙겨서 가져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아빠가 발견하고 못 가져가게 놔두죠. 왜냐면 이게 건전지를 넣고 소리가 나면 바로 이제 죽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딸 이름이 리건이죠. 리건이 동생에게 다시 그냥 그 장난감 웃으면서 쥐어줘요. 이제 건전지를 뺀 장난감을 쥐어주는데 이 막내 동생은 그냥 그 옆에 놓인 건전지까지 챙겨서 나온 거야. 결국에는 뭐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소리를 내고 바로 괴물에게 잡아먹히죠. 네, 그런 영화적 설정 초반에 등장하는데 이때부터 손에 땀을 쥐어요. 진짜. 그냥 누가 봐도 소리가 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천재적인 연출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정들이 굉장히 저는 재밌게 다가왔었고 근데 또 이게 현실에서 과연 가능할까? 우리가 만약에 그 시대를 그렇게 괴물을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시대를 살아야 된다면 아유 어디까지 가능해?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도시에서 그 가족 말고 살아남은 사람 없었잖아요. 전 그거 너무 현실적인 맞아요. 정말 현실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늘 그 생각하지 않아요? 공포 영화에 내가 만약에 출연한다면 나는 몇 번째로 죽을까? 이런 상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네. 근데 막상 정말 그 상황에 내가 주인공이라면은 어쨌든 사람은 자기의 생존 본능 때문에 있지. 끝까지 살아남기 최선 다하겠지만 만약에 정말 이게 극이라고 본다면 나는 빨리 죽고 말겠다. 나도 그래. 빨리 죽고 싶어. 정말 생각해보세요. 우리 탄산음료인지 못 먹어. 트림할까봐. 그러니까. 그러네. 맞아. 근데 실제로는 절대로 가능하지 못한 불가능한 불가능하죠. 것 같아. 그죠.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 맞아. 소리를 아예 안 내고 살아갈 수 있나? 그렇죠. 나는 우리 위층 분들은 발막지 소리 내고 바로 그러니까. 돌아가실 것 같고. 안녕히 가세요. 저는 자다가 그냥 바로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코를 골거든요. 아, 그래? 아니 이 사람들은 코도 안 거나 이런 싶을 정도로 잘 때는 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생리현상도 있을 그치. 것이고. 맞아. 저는 엄청 깜짝깜짝 잘 놀라거든요. 이러다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공포 영화 이런 거를 보면은 야 너 때문에 더 놀랐어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저는 소리를 잘 질러. 근데 난 내가 질렀는지도 몰라. 그래서 특히 또 벌레 보잖아요. 그래서 벌레 보면 또 소리 질러요. 그래가지고 아마 저도 되게 빨리 제거될 것 같아요. 깜짝 날 죽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저도 리액션 하다가 바로 갈 것 같아요. 기계적으로 배워 있어갖고. 너무 웃기다 리액션. 아무도 날 웃기면 안 돼. 지금 내가 봐도 우리 넷 중에서 만약에 순서로 정한다면 셜록님이 제일 먼저 죽을 것 같아. 제일 먼저. 기다릴게요 언니들. 왠지 내가 제일 끝까지 살아남고 난 셜록님 죽는 거 보면서 놀래서 소리 지르다가 가고. 그리고 미카님이랑 서로 의지하다가 자다가 갑자기 돌아 어떻게 내가 맨 마지막에 남았지? 하고 막 욕하다 난 죽고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그리고 영화가 사실 전개되는 이야기 자체가 그렇게 막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짤막하게 이야기 좀 나누고 싶은 거는 일단 영화 속에서 좀 긴장됐던 장면들 와 이거 진짜 연출 잘했다. 뭐 이런 장면들부터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는데 저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셋째가 죽음을 맞게 되는 그 순간 와 이렇게 벌써 죽인다고? 게다가 아이를? 약간 이 생각해서 좀 깜짝 놀랐고 중반에 이제 가족들이 결국에는 잘 그래도 탈출했나 봐요. 그 마을에서. 그래가지고 외딴 곳에 터를 잡고 살게 돼요. 외딴 곳에서 터를 잡고 살게 되는데 거기서
아들이랑 이제 아빠랑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먹을 걸 이제 찾으러 떠났다가 돌아오는 길에 한 노인을 만납니다. 근데 그 노인이 보니까 아내가 바로 옆에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마 괴물한테 습격을 당해서 죽은 모양이죠. 그래서 그 순간에 있잖아요. 그 흥분 상태인데 그거를 감정을 본인도 소리를 내면은 죽으니까 소리를 내지 못하고 계속 참고 있다가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직감적으로 알지. 이 노인이 소리를 내겠구나. 그래서 제발 소리를 내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인이 계속 참다가 으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곁에 있으면 아들도 죽고 자기도 죽는 거니까 노인이 소리를 내는 그 시간에 딱 그 찰나의 맞아요. 순간 달아나거든요. 와, 저는 그 장면이 너무 강렬하게 기억이 남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장면에서 그 아들 있잖아요. 노아주프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니까 놀라서 소리를 지를까봐 아빠가 입을 막고 있는데 그 죽임을 당한 소리 듣고 아기가 눈을 질끈 감으면서 귀를 막는데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맞아. 감정이입이 확 됐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도 물고기를 아빠가 손에서 들어서 그 바위에 올렸는데 펄떡이니까 팔딱 그래갖고 소리가 나요. 근데 애가 놀라서 아들이 정말 이게 좀 진짜 상황인 것처럼 정말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걔들이 올까봐. 그래서 이제 아빠가 달래고서 여기는 물소리가 커갖고 걔들이 조그만 소리 못 들어. 폭포 뒤로 데리고 가서 너 해봐. 소리 질러. 괜찮아. 그래서 사실 영화에는 담기지 않지만 그 폭포 뒤쪽으로 아이가 정말 큰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사실 긴장은 없잖아요. 너무 그 해방감이 들어서 너무 좋은 장면이었고 사실 가장 긴장되는 장면은 출산 장면이잖아요. 맞아. 이거 가능합니까? 전 두 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불가능할 것 같은 말도 안 돼. 영화니까 그냥 가능한 거. 아예 안 남았지만 불가능할 것 같아요. 말도 안 돼 이거는. 아니 근데 이미 아이를 셋이나 출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 방에 낳는 게 가능해. 그리고 한 방에 서양 여자들은 좀 더 쉽게 나요. 골반이 팍 벌어져 있어. 그럴 수 있구나. 그렇죠. 첫째였으면 불가능한데 넷째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아니 저는 그냥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봐봤던 출산이라는 영상을 남편 머리채 잡고 비명 지르고 욕하면서 막 이런 건데 그러니까 안 나봤지만 극한의 고통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 맞아. 근데 욕조에서 에밀리 블런트가 욕조에 들어가서 이제 아이를 출산 혼자 해야 되는데 소리를 내면 안 되니까 정말 온갖 표정으로 정말 그 고통을 표현하면서 아이를 막 힘을 줘요. 근데 정말 그 장면에서 제가 하고 있더라고 내가 그 소리를 내고 있더라고. 아니 그 장면 뒤에서 괴물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맞아요. 진짜 심장이 진짜 얼어붙는 듯한 그런. 맞아. 어쩜 그렇게 표정 연기를 잘할 수가 있어요. 진짜 연기 잘하는 것 같아요. 에밀리 브론트는 어쩌다가 또 셋째를 갖게 된 거죠? 둘이 뜨거만 오는 거죠. 원래 처음 그 시작이 89일째라는 이제 자막이랑 맞아요. 함께 시작을 하긴 맞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그 마트에서 나오면서 아이를 이제 셋째 아이를 그 크리처한테 읽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게 472일 후예요. 맞아요. 네, 472일 후인데 이미 이제 그때는 이제 만삭이었고. 아빠가 네 맞아요. 만삭이었어 이미.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극한의 상황에서도 사람들 할 거 다 한다니까요. 맞아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전쟁통에서도 애가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89일하고 220일 472일 70일 사이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첫째 딸은 동생이 죽은 게 자기 때문이라는 맞아요. 자책을 하고 아빠하고 사이가 굉장히 서먹해져요. 맞아. 서먹해지는데 아이를 가졌으니까 아이의 출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빠는 어쨌든간 아이는 당연히 태어나면 울 거니까 이거를 소리가 들리지 않기 하기 위한 어떤 방책을 다 마련을 해놔요. 그래서 어느 집에서 이제 그 준비를 다 해놨는데 지하 벙커 맞아요. 지하 벙커에는 얘들이 들어오는 걸 보려고 막 CCTV 다 엄청나게 설치돼 많은. 있고. 네. 그 아빠 뭐 하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과학자였나? 과학자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네. 딸한테 그 인공화호 맞아. 그거를 설치해 줄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해줄 때 기술을 다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근데 그게 기술을 알고 만든 건 아니고
그거를 계속 실패를 거듭하면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학 뭐 무슨 그런 서적 같은 것도 맞아요. 보고 해부도 뭐 이런 것도 보고 막 그러면서 과학자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딸하고 이제 서먹한 상태에서 이제 서로의 죄책감이 사실 굉장히 크겠죠. 동생을 그렇게 잃었으니까. 근데 딸한테 호신용으로 그 와이어를 귀에 설치해 주면서 했더니 딸이 수화로 얘기하죠. 청각 장애가 있으니까 이거 효과도 없는데 그치. 해서 뭐하냐.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실패를 거듭해 온 거고,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희망을 그냥 버려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암울한 상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 배경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난다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들으시면은 네,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분 혹시 어떤 장면들이 좀 인상에 남았어요?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장면이 진짜 다 인상이 깊었고 또 한 가지 저도 잔인한 걸 못 보는데 그 에밀리 블런트가 못을 밟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전 거기서 진짜 시겁했어요. 와, 진짜 정말 아무런 대비 없이 봐가지고요 그 장면을. 와, 이 장면은 진짜 진짜 극적이었어요. 아니 왜냐면 그 통증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잠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빠와 아들 둘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그 사이에 괴물이 침입하지 않나요? 맞아. 집으로 어떤 소리를 듣고 괴물이 침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진통이 시작된 거지. 엄마에게. 근데 그 전에 네. 엄마가 새 빨래를 하고 그 빨래를 이제 말리려고 자루에 담아가지고 지하에서 올라가다가 누워 있는 못이 그 자루 세워졌어. 무게 때문에 못이 탁 쓰는 거예요. 날카롭게. 그래서 못이 섰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엄마는 그 이제 나갔다가 2층에서 그 막내 그 죽었던 그 막내를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그 액자 하나를 가지고 다시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산통이 느껴지고 그쵸. 양수가 터지면서 네. 그래서 액자를 가지고 지하실로 내려가는데 둥둥둥둥 하고 이제 못을 팍 밟은 거죠. 그러면서 정말 생각하기도 싫네요. 팍 하는 신음과 함께 신음은 그걸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신음 입을 틀어 막긴 했지만 신음이랑 같이 그 액자가 떨어지면서 깨진 거예요. 아, 그래서 들어왔구나. 그 소리 때문에. 그 소리 때문에 들어왔어요. 괴물이 와, 근데 들어오고. 거기서도 에밀리 블런트 연기를 너무 잘해서 너무 잘하죠. 온 얼굴의 근육을 다 사용해서 그 통증을 표현했어요. 누가 봐도 진짜 아프겠다. 너무 아프겠다. 저걸 어떻게 참지? 소리를 안 지르면 그게 인간인가 싶을 정도의. 그리고 그 못이 딱 세워지는 순간 다 느꼈잖아. 맞아, 저거 밟겠구나. 밟겠구나. 근데 진짜 밟는데 다리를 다 발바닥을 다 보여줘요. 밟는 순간에. 근데 그 장면은 당연히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죠. 너무 네. 끔찍한 장면이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또 되게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는데 되게 이제 좋아하는 마음에 드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되게 평화로운 시간이 조금 오래 지속이 되긴 했었잖아요. 네. 이제 평화롭다는 게 이제 주변은 그런데 이제 공포 속에서도 일상을 살아가는 살아가는 와중에 아빠가 이제 인공 와우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 에밀리 블런트가 와서 아빠한테 이제 이렇게 춤을 추자고 하잖아요. 손을 이렇게 끌고서 이제 춤을 이렇게 추는데 이제 브루스를 추죠. 그래서 그 이어폰으로 자기가 이제 듣고 있던 그 음악을 남편 귀에 이렇게 꽂아주고 이렇게 둘이 꼭 끌어안고 이제 뭔가 이렇게 그 춤을 추는데 그 남편이 그 태동이 느껴지는 그 배를 이렇게 쓰다듬잖아요. 그래서 쓰다듬고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그 와이프 그 뒷머리를 이렇게 싹 이렇게 꼭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이마에다 키스를 이렇게 딱 하는데 그 이미 얼굴이랑 눈빛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그 표정이 진짜 막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 표정 속에는 나는 이미 이제 이 한순간의 실수로 내가 이렇게 가족들을 위험한 상황에 빠뜨렸고 나는 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 우리 가족들을 생존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지켜낼 수 있을까? 너무 두렵다, 무섭다, 막 이런 그런 걸 표현하는 듯한 그런 눈빛. 근데 또 그 와중에 또 그 에밀리 블런트가 또 남편을 다 바라보는 그 눈빛 있잖아요. 그 눈빛이 너무너무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위로하는 그런 눈빛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눈빛으로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하고 진짜 토닥토닥 해주는 그런 눈빛.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이렇게 더 이렇게 탁
끌어안는데 그 모습이 저는 진짜 눈물이 울컥 막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서로한테 서로가 있어 얼마나 다행인 상황이에요. 너무나 정말 가족이라면 진짜 부부라면 정말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런 모습이구나. 그런 그 순간이 진짜 너는 너무 감동스럽게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도 좀 비슷한 건데 정말 감동적이게 봤던 부분이 에밀리 블런트가 아들한테 수학을 가르쳐줘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거의 뭐 뉴욕의 폐지될 정도면 지금 필요 이제 없지. 거의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 아이한테 산수를 가르치면서 네가 이렇게 배움이라는 거에 대한 약간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래야지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엄마도 보호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얼굴 보면서 활짝 웃어요. 그러면서 그래 엄마의 저런 상황에서도 엄마의 역할을 저렇게 하는 걸 보고 진짜 너무 강인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어떻게 보면은 계속 희망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다시 우리가 살던 원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같이 하는 이런 공부가 헛된 게 아니야라는 그런 믿음을 심어주고 싶었던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아이들이 없었다라면은 그런 희망이 있었을까? 그치. 아이가 없었더라면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이들 때문에 사실 또 두 부부는 그렇게 삶을 이어가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저는 좀 재밌던 설정이 괴물에게 소리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집안 곳곳에 여러 장치들을 해놓았던 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생선을 굽는데 불판을 마룻바닥 밑에다가 숨겨놨더라고요. 굽는 소리도 들릴 거 아니야. 바깥으로. 맞아. 바닥판이 이렇게 돌아가게끔 해가지고 안에 숨겨놓고 다 구워지면 다시 돌려서 위로 올라오게 막 이런 장치도 언제 만들었대요? 그렇죠. 되게 독특해요. 그거 만드는 소리가 더 컸을 것 같은데. 그리고 바깥에 전구를 둘러놨는데 그 전구의 색깔을 긴박할 때 빨간색으로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왜냐면 위급할 때 소리를 낼 수가 없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빛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게 그렇게 장치를 해놓고 아이들에게는 위급할 때 또 도망갈 수 있게 차를 계속 어딘가 언덕에다가 차를 숨겨놓은 것 같던데요. 네. 그런 식의 곳곳에 장치들을 깔아놓고 그게 일종의 복선이 되는 그런 구조가 그래서 저는 좀 연출이 굉장히 탁월했다라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되게 이렇게 사소한 거긴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미국 그 집들이 마룻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이제 끽끽 소리가 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밟아야 되는 그런 곳에 이렇게 페인트를 칠해놨다거나 그리고 문 같은 거는 닫으면 문 열고 닫는 소리가 나니까 아예 문은 떼어져 있는 거고 그리고 막 그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이제 그 지하 벙커를 준비를 할 때 보면 이제 풀을 종이로 발라가지고 벽에 다 방음이 될 수 있게 그래서 나중에는 애가 울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워킹한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이 풀칠도 해가지고 종이도 바르고 뭔가 하여튼 그런 준비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할지 조치를 다 취해놨어. 그치. 호흡기까지도 준비해놨더라고요. 맞아. 아이가 울 때 그 소리나 이런 것들을 또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설정들은 되게 잘 짜여졌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러면 아이를 갖지 말았어야지. 나는 이 설정 좀 같다 싶었어. 왜냐면 물론 그 마음은 이해가 되긴 해요. 내가 아이를 잃었는데 아이를 충분히 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그 순간에 엄마는 에블린은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나는 손에 든 게 없었는데 내가 아이를 들 수 있었는데 왜 들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를 하고 리건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을 손에 쥐어줬던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뭐 마커스나 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왜 못 구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소리를 내면 죽을 수도 있는 세상에서 셋째를 또 갖기로 결심했단 말인가? 욕망이 앞선 건가?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은 이 설정 조금 그냥 이거 말 그대로 좀 공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든 설정이야 이런 생각 들었는데 혹시 언니들 입장에서도 이건 넘어갔다 싶은 설정이나 장면들이 있었어요? 저는 애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괴물이 들어와서 애가 우는데 앞에서 이제 에밀리 블런트가 물속인가 그쪽에서 숨어서 이제 그냥 괴물이 살 돌아나가는 장면. 저게 안 들린다고? 약간 이 생각했었어요.
저는 저 소리가 안 들린다고? 네, 저 소리가 어떻게 안 들리지? 영화라서 가능한가?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얘기해 주려고 미리 폭포에 한번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제 폭포에 다녀와서 그런 물소리, 자연의 소리, 더 큰 소리가 나면은 나머지 소리가 묻힌다. 약간 이런 걸 좀 미리 알려줬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생각했어요. 근데 폭포가 절벽이야. 절벽이에요. 거기 집 지으려면 또 소리 나잖아요. 어떻게 폭포에서 사는 건 좀 힘들지 않아요? 불판 뚫을 시간에 불판 뚫을 시간 진짜 폭포에서 뚝딱뚝딱하면 소리 안 나잖아. 나도 그 생각했어요. 폭포에서 살지 뭐하러? 약간 이런 느낌. 그러면은 막 우리 대화하면서도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출산할 때 그 물 뒤쪽으로 맞네. 문제 없지. 폭포가 좀 멀긴 멀었어요. 그죠? 멀었어. 멀긴 멀었지. 약간 모험을 떠나는 느낌으로 아들이랑 갔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맞아. 맨날 생선만 먹을 수도 없고.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임신을 했다라는 이 상황에서 그 했다는 설정 자체가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맞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출산을 안 한 우리로 보면은 이거 굉장히 이기적인 발상이긴 해요. 영화에서만 봐도. 그런데 이들은 크리처에 대항을 하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없어지길 바라는 것처럼 언젠가 돌아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남편이 워낙 똑똑하더라고. 맞아. 가능했을 것 같긴 해. 근데 나는 그들이 갖기로 결정한 건 아니고 실수인 거야. 실수로 생긴 거예요. 욕망? 근데 욕망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이게 지금 뭐 400 며칠 거의 500일째 가까이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365일 긴장 속에서만 살 수 있어요. 또 긴장의 연속이긴 하지만 그래도 긴장이 풀어지는 시간들이 있고 또 이제 조용히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한 와중에 분명히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수학도 가르치고 아이들은 보드게임도 하고 뭔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지금 상황인데 충분히 맞아요. 우리도 사실 충분히 지금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코로나와 함께 사는 것처럼. 그럼요. 미드 크리처. 맞아. 그러니까 피임을 하려고 했으나 피임에 실패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나는 당연히 피임을 하려고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피임에 실패한 거야. 그 기구를 못 구했거나. 피임에 실패한 거예요, 그냥. 저는 의도적으로 가졌나? 그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의도적으로 가지는 거는 진짜 나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실수로 생긴 걸 어떻게 해요. 셋째가 떠난 것에 대한 어떤 공허함?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을 것 같진 않고 실수다. 왜 다른 영화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어떤 막 누가 죽었어. 남편이 죽었어. 그런데 그런 이제 누군가 위로해주는 사람. 그래. 너무 이상하게 하룻밤. 그게 아니고 이게 뭔가 위로를 근데 제가 그런 얘기는 예전에 들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실험용 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동물적인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긴 하지만 한번 해보면 재밌어서 그러니까 그 실험실 쥐를 극한의 공포를 몰아넣는 상황을 막 만들어 놓고서 그 쥐한테 그 공포의 강도를 일정하게 이제 조금 낮춘 상태에서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 이 쥐들이 미친 듯이 교미를 한대요. 신기하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이기적인 유전자가 그렇게 설계를 한 걸 수도 있어.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어떤 그런 꼭 그 상실감 때문에 아이를 만들자 이렇게는 나는 했을 것 같진 않고 정말 너무나 그냥 그날 밤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그렇게 브루스를 춘 어느 날 밤에 그런 묘하게 내가 계획은 하지 않았지만 생긴 거지. 그래 이것은 오랜 기간 부부의 세계에 입문해서 생활을 해본 그 그쵸. 경험자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포인트다. 이거는 맞아. 감히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인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피임에 실패해서 이제 셋째를 다시 갖게 되는 상황 때문에 공포가 극에 다다른다. 영화가 드라마 요소가 확실해. 그래서 이후로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셜록님? 이렇게 말하다 보면 이제 결말이 나올 건데 결말은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에미 블런트가 엄마가 욕조에서 정말 조용히 출산을 해서 아이를 만들어 놓은 지하 벙커로 데리고 가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아빠가 아까 설치해 놓은 비상사태에 켜놔야 되는 그 빨간 불을 쫙 다 켜버려. 그렇지. 근데 이제 아빠하고
아들하고 돌아오다가 아들하고 돌아오다가 이제 그걸 보고서 아들한테 피해 있어라 하고 이제 아빠가 이제 스스슥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내서 유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폭죽을 터뜨리게 돼요. 아들에게 폭죽을 맞아. 터뜨리라고 하죠. 맞아. 미션을 줘. 폭죽을 팡 터지는 순간 이제 크리처가 집에서 스스스 돌아다니다가 밖으로 쇽 나와요. 이제 그때 그 폭죽 소리를 듣고 멀리서 동생을 애도하고 있던 이제 딸까지 돌아오게 돼요. 너무 재밌는 게 폭죽이 터지는 순간 아이를 낳습니다. 맞아. 그 소리와 동시에 그때 나는 이것도 너무 와 어떻게 이렇게 찰나의 순간을 누가 큐 사인을 해준 것처럼. 그렇죠. 이 장면도 되게 인상적이었다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겁쟁이일 줄만 알았던 아들이 그렇게 나서서 폭죽을 터뜨린다는 설정도 참 아이들은 그러니까 저도 느끼는 게 가족이라 그런지 그 가족을 지키려는 본능은 사실은 애어른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다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좀 감동적이긴 했어. 그쵸.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딸인 리건도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합세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뭐 상황들이 생기죠. 그 괴물에게 투항하는 여러 상황들이 생기는데 이게 아마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아빠가 대신 희생을 그쵸. 아빠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차에서 크리처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걸 보고 아빠가 이제 한 번도 이제 그 아이가 죽거나 표현하지 못했는데 리건에게 널 사랑한다고 수화로 항상 사랑해 왔다고 얘기해서 이제 눈실 서로 불키면서 갑자기 비명을 확 질러버려. 그리고 아빠는 또 그렇게 가버리시죠. 바로 공격당하고 죽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었던 게 나는 이게 소리가 없는 세계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결국 손짓, 몸짓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어로 대화를 하는 게 이게 뭔지 모르게 뭉클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난 단 한 번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고 딱 수어로 얘기를 하니까 리건은 계속해서 수어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청각장애를 갖고 있었으니까 그게 너무 와닿는 거지. 오히려. 그리고 맞아. 이 가족이 제가 생각할 때 오래 살아남을 수 있던 이유가 아이가 청각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온 가족이 그 수어에 너무 능숙했어요. 대화가 가능했던 가능했던 거야. 맞아. 그 설정도 참 좋았네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소리가 제거된 세계에서 대화를 이들은 계속해서 할 수 있었다는 거. 수어를 통해서. 그러네. 네. 근데 저는 그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아빠가 이렇게 죽는 게 극적이긴 한데 계속 살아남았으면 어땠을까? 근데 똑같지 않았을까요? 저는 결말은 같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제 아빠가 복선을 깔려고 딸에게 그 와우를 달아줬기 때문에 그게 한몫할 거라는 생각도 했었고 중간에 그 딸이 혼자 있을 때 그 또 공격을 받은 상황이 왔었는데 네. 어떻게 이제 그걸 이용해서 또 이제 우리 영화 보는 사람들은 이제 알 수 있죠. 네. 얘가 고음이 되게 약해서 공격을 받고 크리처가 도망가요. 그러니까 어쨌든간 키는 저게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다 예측을 했고 근데 아빠가 살아 있더라도 결말은 같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가족 중에 누군가 하나는 희생을 할 하겠구나. 텐데 그 희생은 아빠가 되지 않을까 그런 그 생각을 하긴 했어요. 맞아. 원래 제일 많이 나서는 사람이 가장 많이 아빠잖아. 죽어. 그러니까. 그래서 철롱님이 제일 먼저 죽을 거라는 거죠. 언니들 기다릴게요. 철롱님 나서서 자 저기로 가야 돼 하다가 이제 먼저 희생당하고 조용히 뒤따라가던 내가 마지막에 살아남고 내가 원하는 사람 먼저 데리러 온다. 기다려 이러면서 이제 네. 근데 이거는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희생이고요. 진짜 엔딩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영화가 어떻게 끝이 나죠? 이제 그 곡식 창고 거기에서 이제 아빠가 소리를 지르고 아빠가 대신 희생을 당하고 아이들은 이제 그 차를 이용해서 집까지 이제 돌아와요. 그리고 집까지 돌아오고 이제 집 안으로 피신을 하는데 이미 이제 그 근처를 배회하고 있던 그 크리처들이 집 안으로 다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오고 그래서 그 지하실 아빠가 이제 그 인공 와우를 만들던 그 지하실로 이제 가족들이 모두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갓난 아이가 있으니까 그 둘째 아들 마커스에게 아기를 이제 맡기고 그래서 이제 아들은 아기를 안고서 저 구석에서 이제 벌벌 떨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엄마랑 이제 아이랑 엄마는 이제 총을 장전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진짜 걔네가 되게 집안에 바깥에서는 휙휙 날아다니는데 안에서는 되게 살금 이게 약간 모양이 사마귀 아나콘다. 아니 뭔가 큰 거미
뭔가 곤충 느낌이잖아. 곤충 느낌. 다리도 되게 긴 아나콘다 약간 좀 그래. 아무튼 좀 끔찍하게 생겼어. 근데 걔네가 앞이 안 보여서 그렇게 조심조심 내려오나? 아예 눈을 보니까 시각이 아예 시각은 없다고. 네. 그래서 이제 조심조심 이제 걔네가 이제 내려오니까 이제 둘 다 이제 뭔가 총은 이제 가지고는 있지만 굉장히 숨을 죽이고 있는데 그때 얘는 이 크리처가 소리를 들으려고 뭔가 자기의 약점을 들었는데 귀를 쫙 열어보더라고. 근데 귀를 쫙 여는데 그 순간 이제 그 딸이 이렇게 둘러보니까 아빠가 그동안에 모아놓던 수집해놓은 그 정보들 뭐 얘는 약점이 뭔지 얘는 뭐 눈이 보이지 않고 뭐 어쩌고 뭐 이렇게 다 두꺼운 외피를 가지고 있고 뭐 소리 내면 다 죽고 뭐 이런 거 있는데 거기에 약점은 하고 되어 있는데 아이가 이제 갑자기 이제 떠오르는 거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래서 자기 귀를 너무 아프게 했던 그 인공아우를 다시 전원을 탁 켜요. 그러니까 삐 소리와 함께 이제 아이도 괴롭지만 괴물이 막 미친 듯이 몸부림을 치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약점이라는 거를 순간 안 거야. 엄마하고 마주보는 그 눈빛에서 이 아이의 이 괴물의 약점을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키워가지고 최대치로 이제 소리를 키워가지고 이제 괴물이 난리를 치자 아이가 또 눈을 시선을 돌려보니까 마이크가 있어. 거기다가 확성기인가? 확성기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그 인공아우를 탁 빼가지고 탁 갖다 대요. 그러니까 이제 걔가 완전히 미쳐가지고 괴로워하면서 자기의 뚜껑을 열어봐요. 속을 그냥 확 다 까발리니까 그 벌건 속살이 이제 보이니까 엄마가 이제 본능적으로 거기다가 대고 이제 총을 빵 쐈더니 죽어버린 거죠. 근데 더 멋있는 건 그 다음 장면이 그 아빠가 설치해놓은 CCTV에 바깥 풍경이 이제 비치는데 정말 많은 크리처들이 점점 집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거야. 맞아. 근데 두 마리. 많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아빠가 알아낸 사실 중에 크리처가 이 주변에 3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2마리구나. 2마리가 스르르륵 왔어. 2마리가 쓱 다가오는데 에블린과 딸 리건이 서로 딱 바라보면서 미소를 딱 지어. 진짜 멋있다. 그리고 딱 끝납니다. 누가 생각해도 그렇지 장전 탁 하고 끝났는데 다음 장면이 어떻게 이어지겠구나. 이거 2탄 나오겠다. 그쵸. 딱 그 생각했었어요. 이 마지막 장면 어떻게들 보셨어요? 좀 너무 멋있었어요. 통쾌했죠. 그리고 뭔가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그 슬퍼할 겨를이 없잖아. 겨를 없이 그냥 바로 애들을 살려야 되는데 거기서 또 뭔가 현실감, 모성애를 되게 강하게 느꼈었어요. 저는 사실 결말이 그러니까 이 영화가 사실 긴장감이 더해졌던 이유는 그러니까 출연 인원이 너무 한정적이고 맞아. 그리고 또 공간이 되게 좀 촬영하는 공간이 되게 작잖아요. 좁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던 데만 나오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감정에만 집중할 수 있게 딱딱딱딱 따라갔는데 결말이 사실은 너무 뻔했어. 내가 생각할 때 통쾌했지만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너무 처음부터 보여줘서 이렇게 될 거야. 맞아. 약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건 조금 안타깝긴 했어요. 그래요? 저는 엔딩이 좋았던 이유가 딱 거기서 끝나서 그러니까 엄마는 장전을 하고 딸은 이제 그 인공와우로 뭔가를 해내겠다라는 표정으로 서로 딱 바라보고 끝나는 왜 에밀리 블런트 표정이 너무 좋아. 맞아. 너무 멋있었어. 진짜. 딸도 표정이 되게 좋았어. 딸도 되게 좋았어. 우리가 해낼 수 있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고 끝나서 이게 보통의 공포 영화는 일단 죽여 다 2마리 다 죽이고 두 사람이 아니지 이제 그 아이까지 포함해서 넷이서 짐 챙겨서 떠나면서 굳은 결심을 하고 이런 표정까지 나오는 게 보통의 결말일 거예요. 거기까지 보여줘야지 우리가 더 뭔가 완결된 느낌 받았을 텐데 난 거기서 딱 장전하자마자 끝나서 너무 맞아요. 좋았어. 저는 그 엔딩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에 남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영화 엔딩 되게 재밌게 봤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우리 영화에 대한 한 줄평 나눠볼까요? 저는 음향 감독님께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영화. 진짜 자유롭게 이렇게 웃고 떠들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가 축복인가라는 걸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요. 저는 2탄이 궁금해지는 영화입니다. 오늘 가서 봐야겠어요. 오늘 보실 거예요? 오늘 보겠습니다. 2탄에 대한 평이 더 좋다고 하니까 저도 궁금하네요. 그렇죠. 봐야겠어요. 네. 저는 그 캐릭터들의 표정이 압권인 킬링 타임용 공포 영화 중에 명작. 저는 소리 내지 않고도 이렇게 무서울 수 있다니. 점점점. 저는
공포 영화는 정말 소리가 다 한다고 생각을 하기 맞아. 때문에 그런 걸 제거하고도 이렇게까지 긴장감 있게 영화를 만들 수 있다. 맞아, 이건 정말 참 매력적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영화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네. 저희 2주 동안 부친의 살롱과 함께 했는데 샤이한 줄만 알았던 샤이걸들이 아니었다라는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된 저한테는 그런 큰 수확이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두 분은 어떠셨어요?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너무 재밌게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 가는지 모르고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늘 이제 제가 이렇게 조리 없이 말하고 약간 두서없이 말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항상 이제 샤이하게 언니들한테 보였던 것 같은데 오늘 세 분 덕분에 너무 즐겁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어요. 2주 동안 감사합니다. 확실히 작품이 너무 좋아서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갔던 것 같아요. 좀 더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밤새 얘기할 수 있다는 거. 맞아. 네, 저도 좋은 책 영화와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뻤고요. 네. 그리고 언니들하고는 또 살롱에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으니까 다음 살롱이 더 기대가 되네요. 이제 샤이하게 보지 않고 할 말 다 하는 언니들로 제가 자꾸 질문하고 이제 더티걸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1월에 그쵸? 우리 10월은 5주까지 있구나. 그쵸. 네, 셜록님하고 다음 주에 또 찾아오겠네요, 우리. 심지어 다음 주는 또 영화하는 미니님. 맞아요. 그리고 흥부자 지혜님. 네, 같이 하는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네, 두 분과는 다음 달 살롱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